안녕하세요. IoT 지식력 검정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작년 하반기에 2019년 하반기에 있었던 IoT 지식력 검정 제8회 시험 문제지를 가지고 한번 시험 문제 풀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시험지 문제 유형은 A형과 B형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오늘 같이 풀어볼 기출 문제는 A형 문제지가 되겠습니다.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물 인터넷 활성화 요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사물 인터넷 활성화 요인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로 물어봤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고성능화 표준화, 성능은 높고 또 상호 호환이라는 표준화를 요구하는 것들이고요. 모듈화 개방화, 모듈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구성하는 데 굉장히 용이하겠죠. 오픈된 개방화, 고가격화 폐쇄화, 바로 딱 답이 나오죠. 가격이 높으면 이게 금방 확산이 되기가 굉장히 힘들겠죠. 더군다나 모듈이나 부품 인터페이스가 개방화되지 않고 폐쇄화되면 활성화가 안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소형화 저전력화, 작아지고 저전력화 되니까 오래 쓰고 또 휴대가 굉장히 용이하겠죠. 그래서 1, 2, 3번이 사물인터 활성화 요인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미세 전자 제어 기술, 우리 MEMS라고 합니다. 마이크로, 그 다음에 일렉트로 시스템이라고 하는 형태의 내용인데요. 미케닉 시스템이죠.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런 MEMS, 미세 전자 제어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1. 초소형 전자기계 시스템으로 소형화된 기계나 전기 소자를 만드는 미세 가공 기술이다. 맞는 표현이죠. 부품과 센서를 실리콘 기판이 집적해서 소형화를 이룬다. 제작한 장치의 정밀도는 수 마이크로미터에서 수 밀리미터 정도다. 다 MEMS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고요. 마지막 원자나 분자 정도의 크기를 다루는 정밀한 기술. 이거는 뭐냐면 나노 기술이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번입니다. 원엠2엠 기능 아키텍처에서 CSE, Common Service Entity, 뭐죠? 공통 기능에 대한 서비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이죠. CSE의 설명으로 옳은 것. 1. OIC의 전신이다. OIC가 뭐라고 했나요? OIC, 삼성과 인텔을 주축으로 한 사물 인터넷 표준 컨소시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OIC가 나중에 뭘로 되죠? OCF가 되죠. OCF의 전신이 OIC가 되는 거죠. 두 번째, 사물 인터넷의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엔티티들이 공통적으로 사용 가능한 공통 서비스 기능들로 이루어진 플랫폼이다. 이거 딱 정답이죠. 공통 서비스 기능, CSE. 물론 이거만 잘 보시면 바로 답을 찾을 수 있겠죠. 커먼 서비스, 공통된 서비스 엔티티, 그렇죠? 그래서 이 묻는 문제 안에 답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만 하더라도 한 40점 그냥 먹고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3. 네스트랩스가 주도하고 새로운 IP 기반의 무선 네트워크 표준과 상호 호환이 가능한 사물 인터넷 교류를 목표한다. 이거 뭐죠? 스레드 그룹이라고 하는 사물 인터넷 표준이죠. 구글 네스트랩을 중심으로 한. 4번. 네트워크에서 공통 서비스 엔티티의 네트워크 서비스 및 엔티티 간의 데이터 전송 기능을 한다. 이거는 NSE, 네트워크 서비스 엔티티를 지칭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 OCF의 IoT 티버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OCF라고 하는 컨소시엄 표준에서 만든 플랫폼 이름이 IoT버티예요. IoT버티를 제대로 설명한 거 안 한 거를 구분하는 거죠. 옳지 않은 것, 그러니까 옳은 곳이 3개 있다는 얘기겠죠. 리소스 기반 RESTful 아키텍처 모델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모든 사물을 리소스로 표현하고 CRUDN, 오퍼레이션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대문 없이 코앱 기반으로 설계되어 저사양, 저전력 기기 지원이 용이하다. 이거 전부 다 OCF 표준에서 얘기하는 것들이죠. 4. 갑자기 스레드 기술이 나오죠. 스레드 기술을 사용하여 IEEE 802.15.4 기반 기술을 전체로 기존 관련 칩을 그대로 쓸 수 있다. 이거 뭡니까? OCF가 아니라 구글의 네스트랩에서 하고 있는 스레드 그룹이 바로 요 4번이 되겠죠. 아닌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IoT버티 서비스는 기본 서비스 블록과 추가 서비스 블록으로 구분되는데 기본 서비스 블록에서 지원하지 않는 기능이 어떤 거냐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우리 아래에 있는 그림을 살펴볼까요? 우리 IoT버티 서비스 프레임워크를 지난 시간에 하면서 나왔었던 그림이죠. 이렇게 베이직 서비스라고 하는 것 안에 하나, 둘, 셋, 넷 프로토콜 플러그인 매니저가 있고 또 두 번째가 뭐가 있나요?
소프트웨어 센서 매니저가 있죠. 근데 이건 소프트웨어 제어 관리자죠. 다른 내용인 거죠. 뭐 그닥 그렇게 좋은 문제는 아닌 것 같지만 한번 3번 그다음에 things 매니저하고 그다음에 notification 알리는 매니저 이렇게 해서 1, 3, 4가 이 베이직 서비스에서 제공되고 있는 내용들이고요. 소프트웨어 제어 관리자 대신에 소프트웨어 센서 관리자가 같이 제공이 돼야 되는 이런 형태의 기능들이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6번 사물 인터넷 응용 서비스 분야 중 제조 과정에 제조, 생산 뭡니까? 공장이죠? 스마트 팩토리가 되는 거죠. IoT 기술을 적용하여 자동화 및 지능화한 공장. 이거 너무 뻔하게 제발 맞춰주세요 하는 문제죠. 지능화한 공장, 똑똑한 공장, 스마트한 팩토리, 스마트 팩토리가 되겠죠. 7번 사물 인터넷 표준화 기구 단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 올신 얼라이언스 아까 뭐라고 그랬죠? 올신 얼라이언스? 올신 얼라이언스 LG나 마이크로소프트, 퀄컴이 주축이 돼서 만든 사물 인터넷 컨소시엄 표준이라고 그랬죠? 올신 얼라이언스에서 만든 플랫폼 이름이 뭐죠? 올조인. 그래서 올신 얼라이언스 서로 연동 가능한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사물 인터넷 표준에 따라 개발된 오픈소스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맞는 얘기죠. IEEE 이 표준화 기구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볼까요? 무선 랜이나 펜, 퍼스널 에어리 네트워크 기술 관련 사실상의 표준화 기구다. 맞죠? OSI 7 레이어 중에 피지컬과 데이터 링크를 만족하는 모든 표준은 IEEE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스마트 미터링, 5개 저전력, 근거리, 장거리 통신 등의 표준 개발하는 것. 2번 맞는 표현입니다. IETF, 인터넷 표준화 기구죠? 인터넷 프로토콜 관련 사실상의 표준화 기구인데 저전력 유무선 네트워크를 위한 적응 계층 및 코앱 등의 표준을 개발한다. IETF에서 뭐뭐를 표준으로 개발한다고 아까 공부하셨습니까? 6로우펜과 코웹을 표준 개발을 IETF에서 합니다. 자, 3GPP 딱 갑자기 생각나시는 거 있죠? 모바일에 관련된 형태의 표준이죠.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나요? 사물 인터넷을 구현할 때 레스트 구조 기반으로 경량형 코앱 프로토콜로 사물 인터넷 장치들을 연결하고 장치에 존재하는 자원들을 상호제어할 수 있게끔 만드는 표준 개발이다. 이게 뭐 얘기하는 거예요? OCF라는 표준 컨소시엄을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죠. 자, 아닌 것은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8번 정보통신 분야 표준이 갖춰야 할 항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거. 표준으로서의 항목 정의를 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공통성, 호환성, 통일성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표준 만드는데 친속성까지는 필요가 없겠죠. 잘만 생각해 보면 그냥 체크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9번 스마트 시티 번역하면 도시죠. 도시에서 할 수 있는 서비스의 가장 거리가 먼 것. 도시 안에서 실시간 교통상황, 주차장, 쓰레기, 하천, 범람 뭐 이런 것들 다 도시에 대한 사항들이죠. 아닌 것은 운전자의 운전정보 보험사 제공 뭐 이런 이슈들인 거죠. 자, 10번 사물 인터넷 플랫폼 기능 블록 중에서 시멘팅 및 지식관리 블록에 해당하는 것은 자, 인증 및 인가 이거 뭔가 보안이나 이런 단계가 아닐까요? 그렇죠? 리소스 및 서비스 관리 이건 리소스나 서비스를 관리하는 거죠. 데이터 간의 호환성 및 데이터 분석 데이터 호환성 데이터 분석 이게 지식관리 블록이나 시멘트에 관련된 그런 이슈들이죠. 다 3번이 답이 되겠고요. 그 밖에 커넥티비티 관리가 있죠. 이건 역시 커넥티비티 관리된 이슈가 되겠죠. 블록들이 다 다른 이슈죠.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그림 이미지 파일 하나 보시면 해당되는 형태의 블록의 펑션에 어떠한 형태의 기능들이 있는지 보실 수가 있어요. 한번 쭉 백지 한 장 펼쳐 놓으시고 그림 한번 그려 보시면 생각이 아록아록 나시는 이런 형태의 내용들이 되겠어요. 중요한 부분이고요. 실제 실무 현업에서 실무를 하시더라도 이런 내용들은 그냥 배에서 나오는 형태의 내용들이기 때문에 잘 암기하셔서 꼭 이런 유사한 문제가 나오실 때 맞히시기 바랍니다. 11번 아래 설명에 해당되는 사물 인터넷 시스템은 자, 설명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함에 있어 반복적인 작업으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반복적인 작업 키포인트죠. 다른 서비스의 연계가 용이하도록 사물 데이터의 수집 가공, 사물 기계의 관리 연결 다 누가의 역할입니까? 플랫폼의 역할이죠. 주요 기관으로 디바이스 매니지먼트, 디바이스 관리, 디바이스 연결, 모니터링, 제어 다 플랫폼에서 하는 역할들인데요.
자, 아무리 따져봐도 플랫폼밖에 정확한 답을 찾아볼 수가 없겠죠. 답 4번입니다. 12번. 사물 인터넷 네트워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 사물 인터넷 전용망에 대한 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 우리 사물 인터넷 전용망을 구축하기 위한 배경에 대해서 몇 가지 우리 공부했었죠. 그것들이 여기 나타나 있는 거예요. 사물 인터넷 디바이스는 제한적인 환경에서 통신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맞는 표현이죠. 저전력 무선 근거리 통신 기술이 적용된다. 맞는 얘기죠. 2번. 사물 인터넷 발전으로 인터넷 연결기기는 늘어날 전망이므로 IP 버전 6 프로토콜은 사물 인터넷의 필수 조건이라 할 수 있다. 맞는 이야기죠. 3번. 사설 주소. 사설 주소 뭐예요?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어도 그 값을 알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주소죠. NAT, 네트워크 주소를 변환시키는 거예요. 왜? 일부러 해킹 방지나 이런 형태로 만들어놓은 기능이기도 하지만 내가 대표값 하나만 알면 그 밑에 있는 노드 값들을 내 일정한 형태의 IP 어드레스를 따로 줄 수가 있죠. 이것들 잘 활용하면 사물 인터넷 네트워크의 IP 어드레스를 확장하는 데 도움은 되겠죠. 그렇죠? 기술 향상으로 인해 사물 인터넷 디바이스 IP 주소 할당 문제는 해결되었다. 해결된 게 아니라 도움이 될 수는 있는 것들이죠. 거리가 먼 것. 틀린 표현은 아닌데 거리가 먼 거니까 답이 3번이 되겠네요. 사물 인터넷에서 디바이스들 사이의 네트워크는 IP 통신을 수용하는 흐름으로 진행하고 있다. 맞는 표현이죠. 13번. RFID 뭡니까? 라디오 프리퀀시 주파수로 ID, 아이덴티피케이션, 사물을 식별하는 기술이죠. 그래서 RFID 시스템의 필수 구성 요소가 아닌 것. 식별하려고 하니까 식별할 사물에 태그가 붙어 있어야 되고 태그를 읽어야 되고 읽을 때 안테나를 이용하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꾸준히 가져올 때 필터링하고 모으고 이기종간의 데이터를 하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해요? 미드웨어가 필요한 거죠. 아닌 것은 센서가 되겠네요. 14번. 아래 내용에서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로 적절한 것은? 자, 우리 이런 형태의 문제 유형을 살펴보시면 이 사람이 지식을 아는, 지식 능력을 검증하는 단계에서 제대로 여기서 사용되는 어떤 이런 텀, 용어들을 제대로 숙지하고 있는가라는 이슈는 굉장히 중요하죠. 이렇게 용어 설명에 해당되는 해설에 대한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고 있어요. 용어 하나를 제대로 짚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물인 인터넷 플랫폼 검색 기술, 뭐가 있었죠? 클라이언트 서버가 있었고 P2P 기술이 있었죠. 사물 인터넷 플랫폼 검색 기술 중 하나로 뭐뭐은 요청자인 클라이언트와 제공자인 서버로 구분되는 형태. 이건 보나마나 클라이언트 서버 방식이네요. 그렇죠? 저런 건데도 뭐 웹크롤러나 P2P라고 쓰시는 분들은 없으시겠죠? 당연히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6번. 실내 위치 측이. 실내에서 위치에 대한 값을 측의하는 거예요. 실내. 실내 위치 측에 가장 적합한 근거리 통신. 실내 근거리. 상대적으로 넓은 서비스 영역. 실내고 근거리지만 넓은 서비스 영역. 무엇이 있을까요? 블루투스 비콘. 몇 미터입니까? 표준은 50m. 일반적으로 40m. 근거리 맞죠? 2번 RFID. 주파수 대용마다 틀리긴 해요. 틀리긴 한데 RFID는 실내뿐만 아니라 실외에서도 하죠. 대지 우리를 하는 LF. 그렇죠. 대지 우리의 뭐 대지 1대1 하는 것들. 또는 항만에 가면 컨테이너 야드 안에서 100m를 커버하는 액티브 RFID 433.92MHz에 대한 주파수 대역 같은 것들. 굉장히 여러 가지 범위가 있죠. 로라, 뭐죠? 롱 레인지, 사물 인터넷 전용망이죠. 노드를 중심으로 11km, 9에서 11km를 커버하는 내용이에요. 이건 외부 환경이죠. NFC, 니어 필드 커뮤니케이션, 근거리 통신이긴 한데 3cm 정도의 거리. 그래서 상대적으로 넓은 서비스 영역이니까 블루투스 비콘이 되겠네요. 답은 1번입니다. 17번입니다. 아래의 내용에서 설명하는 와이파이 표준은, 그래서 와이파이 표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한 적이 있었죠. 굉장히 다양하고 굉장히 진화가 많이 되고 있는 그런 형태의 프로토콜이다라고 언급을 했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GN, ACAD, AX, AYPA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통신 프로토콜이 존재하고 있죠. 각 차별화 요소는 어떻게 되고 주파수 대역은 어떻게 하고 특징은 어떻게 되는지를 잘 숙지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40MHz, 80MHz, 160MHz 채널을 사용하고 5GHz 대역에서 동작한다. 8개 공간 스트림, 256개 QAM이라는 고차 변조 기술. 이런 특징점 뭐냐면
802.11AC에 해당되는 형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옆에 비교해서 테이블을 만들어 냈는데요. 한번 보시고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외워야 되는 항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18번 저전력 블루투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저전력 블루투스 줄여서 BLE라고 하죠. 우리 BLE 통신한다. 저전력 블루투스 통신한다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어요. 옳지 않은 것 틀린 게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세 개는 맞는 겁니다. 블루투스 4.0 표준에 포함된 스펙이다. 뭐 당연하겠죠. 4.0, 4.1, 4.2 여기가 전부 다 BLE죠. 5부터 계속까지. 블루투스 클래식이라 불리는 기존 블루투스 프로토콜과 호환한다. 호환이 안 돼요. 유일하게 호환이 안 됩니다. 요 밑에 제가 언급을 해놨는데요. 블루투스 스마트 지원 제품은 BLE 기능만을 구현하고 있기 때문에 흔히 블루투스 클래식이라 불리는 기존의 블루투스 프로토콜과 호환되지 않는다. 호환되지 않는다. 교재를 보시다가 이런 것들 보면 또 밑줄 한번 그으셔야죠. 이런 것들 중요합니다. 블루투스 클래식과 동일한 주파수를 이용하고 블루투스 클래식보다 작은 크기의 패킷을 이용한다. 블루투스 클래식, 레디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한 대표적인 브랜드 네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한번 숙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9번 HTTP를 사용해서 소업 기반의 RPC 방식으로 자동 설정 서버와 통신하여 셋탑박스, 홈 게이트웨이 같은 장치를 관리하기 위해 개발한 기술. 이거 외우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OMA, 오픈 모바일 얼라이언스라고 하는 이런 얼라이언스 안에서 개발한 기술들인데요. DM, 디바이스 매니지먼트 기술이 있고요. LWM2M, 경량화 기술이에요. 라이트 웨이트, 경량한 M2M 기술. TR385라는 건 없고요. TR069라고 하는 건 있어요. TR069가 어떤 것이냐? 바로 19번 지문에서 얘기한 내용들이 TR069입니다. 외우셔야 돼요. 그 밖에 OMA의 DM이라든가 LWMTM의 특장점들이 어떤 것인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오픈소스 오퍼레이팅 시스템 할 때 타이니OS라는 걸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타이니OS 역시 이렇게 수십 킬로바이트의 램, 8에서 16비트의 MCU, 수백 킬로미터의 플래시 메모리 이렇게 작은 형태의 단위를 많이 언급을 했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OM의 LWMT 얼마만큼 경량화냐? 저렇게 저만큼 경량화예요. 인지하실 필요 있습니다. 20번 사물 인터넷 응용 계층 프로토콜 중 아래의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전송 지연과 패킷 선신율이 높은 네트워크 환경에서 저사양의 하드웨어로 동작되는 센서 디바이스의 RESTful 웹 서비스를 처형한 경량 프로토콜이래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경량 프로토콜 코앱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코앱이 HTTP를 더 경량화시킨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UDP 통신을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앞에 MQTT는 뭐고 XMPP 이미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들이지만 한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21번 지급이 기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지급이 기술 뭐죠? 지급이 2.4GHz를 사용한다고 그랬죠. 5기가 틀렸죠? 기가bps급이 아니라 뭐라고 됐어요? 아까 전에 각각의 주파수 대역별로 각각 속도가 다 틀릴 때라고 하는데 속도가 어떻게 됩니까? 기가하고는 현저하게 차이가 많이 나죠. kbps 단위예요. IEEE 802.15.4 기반 표준 맞지요? 블루투스 5에 비해 빠른 전송 속도 훨씬 빠른 건 블루투스 5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옳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22번 사물 인터넷 통신 기술인 G웨이브에 대한 내용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어떤 거냐. G웨이브 얘기할 때 뭐라고 했었나요? 덴마크 회사인 젠시스를 기반으로 해서 만든 얼라이언스라고 되어 있었고 900메가 대역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집에서 웬만큼 사용하는 2.4GHz 대역하고의 간섭을 회피할 수가 있고 또 30m 장애물이 있어도 벽이 있어도 30m 정도를 커버할 수 있는 형태의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2번이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근거리 통신 장치와 간섭이 심하며 간섭이 자유로운데 일반적으로 장애물이 많은 곳에서는 사용하기 어려운 게 아니라 30m까지는 커버하잖아요. 그렇죠? 벽도 들어가고. 2번이 되겠습니다. 거리가 먼 것. 23번 아래 내용에서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또 뭡니까? 용어나 개념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라는 것들이죠. 초고속 근거리 통신망 기술이 무엇은 저전력으로 넓은 주파수 대역 400에서 500메가비트
데이터 전송 처리, 또 뭐가 나옵니까? GPS보다 정확한 위치를 인식할 수 있음. 그러니까 RTLS, 리얼타임 로케이팅 서비스라고 해서 UWB, 울트라 와이드밴드와 같은 형태가 바로 대표적인 이 내용들이시죠. 차량, 해양 레이더, 정밀 측정, 원격 탐지 등의 분야에 사용 가능하다고 했는데 바로 UWB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24번 사물 인터넷 디바이스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디바이스, IoT 서비스 디바이스를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가장 거리가 먼 것. 틀린 건 아닌데 거리가 좀 멀다라는 거죠. 기존의 MTM보다 진보된 다양한 프로토콜과 수많은 디바이스 중에 보다 향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요. 여러 사물들이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으며 다양한 편의와 도움을 제공하지요. 데이터를 생산하는 센서와 데이터를 송신하는 통신의 기능을 갖고 있지요. 일반적으로 고비용에 제한 없이 자원을 갖고 있으며 고비용이 아니라 저비용이라고 그랬죠. 처리 능력이 빠르고 크기도 대형이 아니라 소형이라고 그랬죠. 소형이니까 전기도 적게 먹고 휴대가 간편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물 인터넷 활성화에 굉장히 큰 어떤 전개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바로 이런 요소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5번 면허 대역을 사용하는 통신기술. 비면허 대역으로 뭐가 있다고 그랬죠? 지그폭스하고 로라가 있다라고 앞에서 언급을 했어요. 면허 대역은 LTM 계열을 사용하는 형태의 내용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LTM 밑단에 있는 울트라 네로우 밴드를 사용하는 그런 IoT, 바로 NB-IoT죠. 네로우 밴드. 로라 뭐죠? 비면허 대역. 지그비 근거리 통신이고요. 지그폭스 비면허 대역을 사용하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6번 사용자 또는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특정 서비스를 요청받았을 때 사물 인터넷 플랫폼의 오케스트레이터가 해당 서비스를 검색하고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찾아 제공해주는 기술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것 어떤 겁니까? 서비스 컴포지션 기술이에요. 컴포지션 기술 안에 얘가 해주는 게 이 서비스 오케스트레이션, 서비스 코리오그래피와 같은 그런 기술들이 있어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7번 사물 인터넷 응용 계층 프로토콜과 전송 계층이 잘못 작지어진 것. 제가 아까라기보다 이 관계되는 내용들을 구성할 때 프로토콜 스택과 해당되는 표준, 그다음에 해당되는 어떤 업무에 대한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 쭉 줄을 그으면서 한번 찾아보시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종이 한 장 펴놓고. 그래서 프로토콜과 전송 계층 같은 거 쭉 해보시면 뭐가 딱 눈에 띕니까? 코어 앱이 눈에 띄죠. 앞에도 한번 언급이 됐었죠. 코어 앱은 UDP, 유저 데이터그램, 유저 데이터 프로토콜, UDP 통신을 합니다. TCP 통신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8번 사물 인터넷 디바이스와 네트워크를 위한 일반적인 요구사항. 또 뭐 중복돼서 문제가 좀 나오겠죠. 계속해서. 1. 고전력 소모 설계가 아니라 저전력 소모 설계가 돼야 되죠. 대규모 단말기 접속을 구현하고 저가 공급을 통한 낮은 구축 비용, 안정적인 장거리 커버리지를 제공하는 것. 이거가 바로 다 사물 인터넷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한 기본 요건들이 되겠습니다. 29번 아래 내용에 해당되는 사물 인터넷 디바이스 소프트웨어 플랫폼 OCF 표준화 기업에서 개발한 사물 인터넷 오픈소스 프레임워크 뭐죠? IoT 버티죠? 바로 딱 나오네요. OCF에서 만든 사물 인터넷 오픈소스 프레임워크 IoT 버티. 질문입니다. 올신 얼라이언스에서 만든 사물 인터넷 오픈소스 프레임워크는 뭡니까? 올조인이죠. 올조인. 그 다음에 IoT 버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밑에는 콘티키, 엠베드 OS, 타이니 OS는 오픈소스 OS로 제공되는 그런 기능들이죠. 30번 사물 인터넷 디바이스 하드웨어 플랫폼 종류로 옳지 않은 것은 하드웨어 플랫폼이죠. 하드웨어입니다. 아두이노, 라즈베리 파이, 인텔 에디슨, 갈릴레오, 큐리, 줄, 뭐 링크 기돈, 또 뭐가 있나요? 또 비글본의 블랙이라고 하는 것. 비글본 블랙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나요? 비디오, 오디오에 대한 3D, 2D에 대한 그런 것들이 강하기 때문에 사양이 특별하다 집어넣어 있는데 엔큐브는 뭡니까? 전자부품연구원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 플랫폼이에요. 디바이스 소프트웨어 플랫폼 엔큐브. 종류에 따라 4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뭐 라벤더, 캐모마일 뭐 이런 형태의 4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31. 스마트 커넥트 디바이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스마트 커넥트 디바이스 뭐예요? 한 단어로 얘기하면 IoT 디바이스죠. IoT 디바이스의 설명을 물어보는 것들이에요. 옳지 않은 것은 옳은 게 3개 있다는 얘기예요.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보다 향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디바이스를 말한다. 맞지요?
공간에 존재하는 사물이나 환경의 변화를 감지, 디바이스가 감지할 수 있겠죠. 그 신호나 데이터를 알려주는 부품이나 장치. 알려지는 부품이나 장치는 아니죠. 알려주는 부품이나 장치는 센서를 얘기하는 것들이죠. 센서를 받아서 그 데이터를 통신하는 형태로 해서 주고받고 하는 이런 디바이스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3. 다양한 통신 기능이 있는 스마트폰이 출시되고 나서 스마트 커넥티드 디바이스들이 본격적으로 출시되었다. 맞죠? 2011년도에 스마트폰 생산 대수가 PC 생산 대수를 앞지르면서 실제 스마트 디바이스의 가장 큰 견인 역할을 한 것들이 스마트폰입니다. 데스크탑 PC, 노트북, 스마트폰 역시 다 여기에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스마트 커넥티드 디바이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2번. 사물 인터넷 디바이스 소프트웨어 플랫폼 중 타이니OS 결국 나오고 말았네요. 제가 타이니OS 설명드릴 때 이 아키텍처에 대한 기본적인 형태의 각 레이어 스택들을 기억해달라고 말씀드렸죠. 앞에 거만 따지면 PAI, 파이가 되죠. HPL의 P, HAL의 A, HIL의 L, 파이. 맨 밑에 하드웨어가 있고 파이. 이렇게 오시면 되는데요. 보면 다 맞는데 여기는 문제가 또 좀 잘못됐어요. 지문이 내용을 보니까. HIL은 HL, 할의 상위 계층으로 하드웨어 동력을 보장해야 되는데 HAP라고 해서 오타가 난 것 같아요. 나머지는 맞는 표현이고요. 하드웨어 플랫폼, 하드웨어 상위 계층으로 입출력 핀들을 표현한 것. 이건 아니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3번. 제가 자동차에 대한 자율주행차 센서를 얘기할 때 나온 것들이죠. 스마트카 센서, 레이더, 라이더, 주목해서 알아두실 내용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차량 및 도로 시설물 감지에 사용되며 24GHz 근거리 레이더와 77에서 78GHz 중장거리 레이더가 주로 사용된다. 레이더가 주로 사용된대요. 당근 레이더가 되겠죠. 그래서 레이더 1번이 되겠고요. 34번. 모바일 센서에 대해서 알고 있냐라고 하는 내용들이에요. 보시면 조도, 주변 밝기 맞죠? 심장 박동 측정, 근접, 부접촉 방식으로 검출시가 가까이 근접했을 때 검출 대상물의 유무를 판별. 우리 집에 들어와서 현관문 열었을 때 현관등 갑자기 딱 켜지죠? 그 안에 CID 센서하고 PIR 센서가 있어요. 근접 센서로 불이 켜지는 것들이에요. 가속도 센서, 이 내용은 아니죠. 지구장애의 흐름을 파악해 변화를 감지. 이건 지자기 센서가 되겠죠. 지금까지 IoT 지식력 검정에 대한 개략적인 모든 사항에 대해서 한번 1장에서 6장에 대한 6개 챕터하고 그다음에 기출문제 풀이를 한번 우리가 같이 경험해 봤습니다. 잘 이 노력의 시간들 기울이셔서 좋은 결과가 보기를 희망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